요즘에 그 뭐 경제 상황 안 좋다 하는데 사실 인플레이션이 오거나 아니면 디플레이션이거나. 근데 요즘은 그것도 아닙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다 보니까 아니 이거 뭐야? 어떻게 우리 경제 상황을 좀 헤쳐나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많다고 하는데 특히나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갖고 계셨던 그 삼성전자 주식까지도 왜 이렇게 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라고 굉장히 답답해하시고 금융시장 예측하는 게 정말 경제 논리로만 해석해서는 어렵다. 그럼 대체 뭘 좀 봐야지 우리가 앞으로 좀 맥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슈 오늘 소개해드릴 책 바로 땅, 돈, 힘이라는 이 책의 저자분과 함께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땅, 돈, 힘의 저자, 이분은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의도 베테랑, 여의도 이다나, 신환종 NH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 모셔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실은 이 책 이전에 작년 3월에 제가 쓴 게 인플레이션 이야기. 인플레이션 이야기. 네, 코로나 때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되게 높아질 거. 네. 2020년대 인플레이션 높아질 걸 예상하고 쓴 게 하나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걸로 설명하지 못한 문제들을 이 지정학과, 정치 경제, 그다음에 정치 철학 요 세 가지로 이 접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예, 정치 경제 하나도 없는데 사실은 교수님들도 저기 학교에서 있는 학습 교수님들도 접근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각각의 전공자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제가 석사 전공이 정치 철학과 국제정치 경제 여기 있고 예. 박사를 이제 경영학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럭비공이죠.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인플레이션 이야기하고 요거를 같이 실은 보셔야지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데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네네. 작년 말하고 지금 달라진 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 지정학 문제가 거의 한 40년 만에 엄청나게 솟아왔기 때문이다. 이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책을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연관관계를 풀이해 놓은 책, 해석해 놓은 책이 바로 땅, 돈, 힘이란 책입니다. 땅, 돈, 힘. 책 제목이 이제 땅, 돈, 힘이에요. BTS의 피땀 눈물 그리고 총균세 이후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세 글자인 것 같은데 사실 이 한 글자씩 딱 보면 굉장히 강렬합니다. 또 이렇게 간결하고요. 땅과 돈을 가지면 뭐 결국 힘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 지리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그 지정학적인, 지경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그 파워하고 이제 그 머니 이런 것들이 움직여진다는 것들인데요. 실은 여기에서 하나 빠진 게 그 철학이 빠져 있습니다. 철학이요? 네. 일단 세 글자로 딱 해야지만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빠졌는데요. 실은 저는 여기다가 철학,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까? 중국은 왜 서유럽의 가치를 보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어떤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을까? 앞으로 세상은 이런 생각의 차이가 그 지리적인 요인 또 어떤 정치 경제적인 요인과 함께 아주 중요한 갈등 요소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결론이 벌써 나와버렸네요. 네, 결론은 해결되기 쉽지 않습니다. 더 찢어질 겁니다. 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땅, 돈, 힘이지만 이 철학이라는 가치까지 사실은 네 가지 요소가 좀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땅, 돈, 힘, 피트, 철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땅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센터님께서 이 책을 보면은 글로벌 경제 전망을 지정학적 맥락과 함께 보자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십니다. 글로벌 경제하고 지정학적이라는 것이 맥락이 사실 서로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뭐 어떤 예를 들어주실까요?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봐 주시죠. 지난 한 20-30년 동안은 미사일을 쏴도 테러가 나와서 건물이 붕괴돼도 사람들이 이거 주식 싸게 살 수 있는 찬스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정치적, 지정학적인 어떤 커다란 충격이 생겨도 경제적인 큰 흐름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될 줄 알면서도 바이든과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해서 엄청난 제재를 가해서 실은 이 상황을 만들었죠. 이 얘기는 경제가 중요해서 다른 액션을 하지 못했던 지난 30-40년과 달리 경제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경제가 뒤로 빠진 거죠. 지금 경제가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닌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지금의 가치, 이 질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지난 30-40년간의
사용했던 그 경제 분석만으로 설명은 반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그 시작이고 네, 사실 3, 40년 전에 볼 수 없었던 경향이고 그런 것을 지정학적 맥락으로 따져봐야 한다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뭐 돈 얘기. 일단 뭐 지금 뭐 다들 얘기를 합니다. 뭐 전문가 비전문가 할 것 없이 정말 역대급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네. 금융시장이 예측하기가 참 어렵다. 저희가 네. 뭐 몇 주 전에 오건영 신한은행 부부장님도 모셔서 여기서 경제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도 약간 비슷한 말씀하셨고요. 근데 경제 분석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뭐 이슈가 대체 뭘까? 그게 상당히 네. 궁금한데 앞서 말씀하신 뭐 지난 30년하고 한번 비교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지난 3, 40년간이 우리가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하죠. 돈 버는 게 중요했고 네네네. 그 경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실은 성장, 고용도 있지만 인플레를 잡는 게 더 중요해서 그걸 먼저 액션을 했던.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낮았고 네. 그 금리가 낮았던 이 시점은 거의 이 신자유주의라는 그 토대 하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그 전을 가보면 네.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예예. 이거는 시장이 아니고 경제보다는 정치, 정부. 자, 그 어떤 정부가 자기가 만능이라고 생각했죠. 위대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했던 시절이 실은 한 50년 됩니다. 1930년 대공황 때부터 네네. 1970년대 후반까지. 네. 그러니까 항상 경제가 우위였던 시절은 아니었고요. 어떨 때는 경제, 어떨 때는 시장이죠. 그다음에 어떨 때는 국가. 그다음에 이게 정부 실패를 만들어서 다시 시장, 신자유주의, 다시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시장 실패로 인해서 정부 힘이 세지면서 다시 70년대 같은 이런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의 생각은 네. 연준, 월가, 그다음에 우리 저 분석하는 분들 또 연구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지난 3, 40년 안에 패러다임에 매몰돼 있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를 지금 놓치고 있는데 바로 지금 30년을 벗어나서 그 전에 정치 경제 또는 지정학 네. 이런 것들이 주가 됐던 지금 그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부각됐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방법론을 바꿔야지 않으면 이걸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 겪어보는 현상이 아니라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네요. 네, 돌아가는 거고 다시 돌아온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뭐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해법도 쉽지 않겠습니까? 그때 했던 해법대로 우리가 이번에 적용하면 되지 않겠나? 근데 맞습니다. 왜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경제 상황이 길게 끌고 가는지도 의아하네요. 말씀을 좀 들어보면. 그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70년대 샀던 방식들을 지금 분석을 다시 해야 됩니다. 네네네. 그런데 보니까 이 70년대 상황들이 경제 분석을 한 게 아니고요. 정치 경제 지정학의 냉전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싸다고 가는 게 아니고 예. 차선책으로 가야죠. 중국이나 소련이나 이런 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차선책을 통해서 갔던 그다음에 냉전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혜택도 받았던 이런 식인데 네. 지금 3, 40년 지금 거진 다 일을 하셨던 분들이 전부 다 업력이 요 3, 4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네.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6, 70년대의 이런 분석 이거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면밀히 분석 연습을 해서 연구를 해서 그런 방식들을 사용해야 될 텐데 아직도 그렇고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라서 그리고 이 경제 분석만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나머지 그 50% 이상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나 정치 외교학에서 또는 국제 정치학 또는 지역학에서 연구되는 이 수많은 논의들을 갖고 와서 이 상황을 설명해야 된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땅돈 힘의 저자 신환종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준이 상반기에 인플레이션 전망이 실패했다고들 평가를 하는데 네, 혹시 연준도 그러면 경제 분석만 한 건가요? 맞습니다. 연준, 월가, 그다음에 우리 경제연구소 다 틀렸죠. 엄청나게 틀렸습니다. 네네네. 자, 이게 2월 말이죠. 네. 그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 날에 2월 날이었는데 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날에는 금융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푸틴이 재빠르게 했네. 자, 빨리 끝나겠네. 막 이렇게 됐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며칠 뒤에 바이든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초강력 제재를 실행한 날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그 문제는 예. 지금 전쟁이 끝나면 다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때 연준이 또 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 오래 가겠어? 그러니까 올라갔던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겠다 생각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이 정치 경제로 보는 분들은 잠깐만 이게 전쟁은 혹시 한두 달 안에 끝나더라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될까? 제재가 지금 전쟁이 끝나면 철회될까요? 아니면 유지되거나 더 강화될까요? 철회돼야 맞지 않나요? 아니요. 이 전쟁은 끝나도 이 잔인한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지금 원래 미국의 성질대로 하고 싶은데 예.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네네.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말 또는 몇 년 후까지 1년에 걸쳐서 이제 유가 줄일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고요. 몇 년에 걸쳐서 이제 러시아의 천연가스나 이것도 차단할 수 있도록 다른 대안들을 지금 막 만들고 있죠. 그렇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네네네. 그 얘기는 몇 년에 걸쳐서 제재를 해서 러시아의 국력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만 보는 게 아니고 지난 30년처럼 하는 게 아니고 야 이게 심각해 계속되면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더 강화되겠구나 아니면 계속되겠구나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되게 높겠네. 그다음에 경기는 침체되겠네. 예. 라고 본 분들은 이미 다 도망갔죠. 다 현금을 가져갔거나. 네. 그래서 판단이 중요한데 지금 연준도 월가도 이 분석하는 분들 대부분 다 너무 경제 오리엔테이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난 40년에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를 갖고 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제일 연구 많이 돼 있는 것들이 정치 외교학에서의 논의들입니다. 국제 지역학에 대한 논의들이겠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요거를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소스에서의 한계가 지금 너무 명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썬천사님, 전쟁이 끝나더라도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유통과 한동안 손을 놨던 공장과 농업을 재건하는 데인데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라는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힘 얘기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도대체 이 전쟁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뭘 얻을 수 있을까 네.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지를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에너지 패권이.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또 푸틴의 침략 야욕이다. 지정학적이죠. 네네. 러시아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뭐 얘기도 있는데 그 실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치 철학적인 측면이죠.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요? 정체성. 네네. 러시아의 정체성. 러시아는 유럽일까요? 유럽이 아닐까요? 유럽이죠. 아니요. 러시아는 자기는 유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유럽과 경쟁하면서 큰 또 다른 독특한 문명. 아. 이게 이제 유라시아주의인데요. 예. 러시아 슬라브주의라고 합니다.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 이런 그 슬라브 쪽은 일단 종교가 동방 종교회죠. 네네. 십자가 형태도 틀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유럽이 종교개혁 이후에 상당히 타락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물질 만능. 러시아는 정신문화 이런 걸 상당히 숭상하죠. 네. 뭐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 등등에 보면 아주 깊이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가족 또는 공동체, 전통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는 이런 나라인데 서유럽의 가치가 과연 보편적인 거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끼리 유라시아 연합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서유럽과 다른 경제, 정치, 안보, 발전 경로를 따로 독특하게 우리는 우리끼리 가야 된다. 예. 우리끼리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런데 한 놈이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나갑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배신자는 처벌해야 된다. 얘도 이게 생각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푸틴에 대한 지지율이 83% 나오는 이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린 우리 식대로 살겠어라고 하는 문화의 충돌이거든요. 이런 데가 몇 군데가 있죠. 하나는 이슬람입니다. 네. 또 하나는 중국이죠. 네네. 우리 대표 스스로 선출 안 하고 우리끼리 공산당이 영원히 집권하는 식으로 우리끼리 갈 거야라고 하는 요거를 1991년에 이제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쓴 네. 책이 하나 있는데요. 문명의 충돌입니다. 그 탈냉전 이후에 국가 간의 갈등은 이 국가의 어떤 이뿐 아니라 네. 문화 간의 충돌, 서로 다른 정체성 간의 충돌. 이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네요.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세계 넘버원이 된다 앞으로. 네. 자, 이런 문제까지 결부돼 있기 때문에 서유럽의 문화권으로서는 이거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왜 경제가 중요한 걸 알면서도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 지금 러시아와 중국 등등이 기존의 탈냉전 이후에 30년 이어왔던 이 질서를 깨려고 하기 때문에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제재를,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주가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저질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한 달 전에 와서 네. 이제 아시아 그 인도 태평양 무슨 저 프레임워크 해서 네네. 우리끼리 편가르기 자꾸 이 나라들을 배제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동인이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도 어느 정도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 민주주의 동맹이라는 가치의 동맹. 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상황은 정말 이 불확실하고 예전에 냉전처럼 신냉전과 아까 시장이 아니라 정부 중심의 경제 철학으로 돌아가는 이게 지금 복합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이 튀어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만 봤을 때는 이게 경제 논리에는 일부 맞지 않지만 이게 비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치 철학적인 맥락을 좀 봐야 한다. 그래야 그렇죠. 러시아가 왜 저러는지가 이해가 되고 그를 바탕으로 이 경제적인 피해가 어떻게 앞으로 장기화될지 혹은 바뀔지를 예상을 해야지 경제 논리로만 보는 맞습니다. 네 연준의 그런 정확하십니다. 판단은 실패했고 네. 앞으로 또 그러면 또 실패할 것이다. 네, 연준도 방법론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재 또 환율 네. 그리고 뭐 주식 상황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주식 관련된 막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눈이 번쩍 뜨실 텐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계속해서 뭐 폭락장이고 뭐 네. 비투의 영끌까지 해오는 개미분들 지금 울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이 전망 역시 좀 쉽지 않아 보이나요? 전망을 하신다는 자체가. 그 앞으로 더 상당 좀 오랜 기간 어려울 겁니다. 최소한 1, 2년 정도. 1, 2년 정도나요? 왜냐하면 어이구. 그 전에는 주식이 폭락하거나 경기가 안 좋을 때 네. 연준과 정부가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금리를 낮추거나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인플레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디플레였죠. 그리고 아까 신자유주의 시대였고 지금은 인플레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자칫하다가는 70년대 같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랑 비슷하게 많죠. 예. 자칫 잘못하면. 네네. 그래서 지금은 그때의 그 실패를 연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좀 주식이 어느 정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경기가 나쁘다 하더라도 정부가 도와주는 게 되게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V자가 아니고요. 네. 막 위기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질질질 끌어가는 상황이 한 1, 2년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1, 2년이나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그거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금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이렇던 상황에서는 네. 금리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채권이요? 그러니까 적금이나 예금 비슷한 거죠. 우리가 애매할 때 예금 적금 들시죠. 네네네. 자, 이거는 자산을 지킨다는 얘기인데요. 그동안 2년 동안은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낮아서. 예. 그런데 지금 금리가 한국 국채가 10년물이 3.8 이렇게 올랐습니다. 예. 자, 가만히 있어도 3.8씩 매년 받거든요. 채권 투자는 인플레이션이 초반이 아니라 이렇게 정점을 향해 갈 때 금리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다음 단계를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예. 인플레이션을 자꾸 끌어내리는 겁니다. 정부가 금리 올리든 뭐 해가지고 끌어내립니다. 그때 금리도 서서히 조금씩 완화되면서 내려갑니다. 그럼 돈 버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기가 침체되거나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면은 네. 그때 가서는 일단은 정부가 금리도 좀 내려왔을 거고 아마 이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2년 뒤 되겠죠. 예. 그때는 채권 가격이 높아집니다. 그때 채권을 팔고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그때 주식을 줍줍 팔 수 있는 그때 가면은 디플레나 이제 경기가 상당히 둔화되고 침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쓰러져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가격이 떨어져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예. 투자는 그럴 때 그러니까 그게 코로나 때 3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겠네요. 코로나 전에는 주식이 아니고 채권을 투자하셨어야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은 팔고 주식을 사고 네. 지난 2년 자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다시 채권을 사고 그다음에 쭉 내려갔을 때 다시 주식으로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잃지 않는 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릴러 디우프님 조용조용 말씀하시는데 정말 귀 기울이게 된다고 하고요. 개는 훌륭하다님 앞으로는 탈세계화에 기인한 강대국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나라도 유동적 자세로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어떤 총괄적인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저희 마지막 순서죠. 작가의 1분이라는 순서인데요. 땅돈힘의 작가 신환종 센터장님께서는 1분 어떤 부분을 낭독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자, 4번 카메라 보시고 작가의 1분 네. 낭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은 뭐 어떤 파트를 하기가 되게 애매해서요. 저는 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언어들을 하나 몇 개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저는 실은 이제 위기 전문가인데요. 금융 위기 이런 것들이 저희 전공인데 제가 경험하다 보니까 이미 알고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자, 위기는 진화한다. 저희가 이제 외환 유동성 문제가 2098년에 문제여서 한뜻 준비해놨더니 위기는 다른 데서 터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위기는 진화하는데 또 너무 또 우리가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대응도, 정부의 대응도 같이 진화하더라. 자, 그래서 또 반등도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싶었던 거는 그래서 아까 경제에도 있지만 이 나머지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 그물망으로 치면 경제라는 그물망으로 설명이 옛날에 80, 90% 가능했지만 지금 50%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는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좀 괜찮은 그물이 제 생각엔 첫 번째는 정치 경제라는 그물들입니다. 자, 신자유주의를 했느냐, 케인주의를 했느냐, 자 이런 식으로 섞어서 어떤 나라들이 그 시대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지금 이제 케인주의의 정부가 중심되는 경제 철학이겠죠. 두 번째는 그 땅도님이란 얘기처럼 이 지리적인 요건들, 한국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지금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간의 이런 각축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정학뿐 아니라 국제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실 필요가 이제 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그 국제 정치도 그냥 1등의 패권 국가가 2등 국가를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는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실은 미국과 비슷한 이런 그 민주주의적인 가치들, 인권이란 가치를 갖고 있는데 반해서 중국은 다른 식의 그 가치들을 부여하고 있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가치들의 충돌이고 본인들의 문화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혹시 퇴색할까라는 이런 경쟁이기 때문에 지정학, 국제정치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 가치라는 정치 철학을 같이 고민하시고 아마 여러분들 마이클 샌델의 공정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머리 식힐 때 읽으시는데요. 그런 것들도 실은 함께 왜냐하면 그것들이 전부 다 통합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세계를 통해서 보시면은 앞으로 충분한 설명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